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연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에서 온천물 소리와 함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고 병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서울 변두리에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죠. 17살 되던 해 양부모님이 빗길에 차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신 뒤로 제 인생에는 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이모집을 돌며 눈칫밥을 먹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다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누구에게도 쫓겨나지 않을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집을 갖자. 20살부터 편의점, 카페, 새벽 물류창고를 돌며 하루 3탕씩 뛰었고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두꺼워질수록 통장의 숫자도 묵직해졌습니다. 32살 봄, 드디어 등기권리증에 김도연 석자가 또렷이 박힌 그날, 저는 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집을 갖고 나니 그제야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겁니다. 누군가와 저녁상을 마주하고 싶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싶었어요. 그 무렵 다니던 독서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모임이 끝나고 카페 밖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 머리 위로 검은 우산 하나가 슥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어깨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휴,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진대요. 도연 씨, 우산 없죠? 이거 같이 써요. 도연 씨 혼자 비 맞게 놔두고 가면 내가 걱정돼서 오늘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박준호는 우산이 제 쪽으로 더 기울어 자기 어깨가 다 젖는 것도 모른 채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헤어질 때 박준호가 제 젖은 우산을 빼앗듯 받아 탈탈 털어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 빚은 다 막아줄게. 앞으로는 내가 평생 너만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23살부터 혼자였던 제 어깨에 누군가 비를 막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겪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박준호에게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집은 제가 마련했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바보 같은 믿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때의 저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 시어머니 양말숙은 제 이력을 듣더니 눈빛이 묘하게 번쩍였어요. 양말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우리 준호가 숟가락 하나만 달랑 들고 그 집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아주 복도 많지. 집 있는 며느리라니. 내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었네. 옆자리에 앉은 시누이 박지영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말을 받았어요. 엄마, 내 말이 맞지? 우리 새언니 진짜 독하게 돈 모아서 알뜰살뜰하시다니까요. 오빠가 아주 제대로 횡재했네. 언니, 나중에 나도 언니 집으로 맨날 놀러 갈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등 뒤가 서늘했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이 그 차가움을 덮어버렸어요. 결혼식 날
양말숙은 친척들 사이를 누비며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글쎄, 우리 준호가 능력이 어찌나 좋은지 서울에 예쁜 아파트로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놨지 뭐예요. 우리 아들이지만 참 대단해. 안 그래요? 하하. 저는 부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어요. 박준호도 옆에서 어머니 말을 부드럽게 받아넘기며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눈웃음을 보냈죠. 그날 밤 신혼여행 비행기 안에서 박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속상했어? 우리 엄마가 주책맞게 좀 그래도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하나뿐인 귀한 아들 장가 보내면서 친척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팍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니까. 응?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현관 도어락이 평소와 다른 소리를 냈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양말숙이 떡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양말숙이 리모컨을 든 채로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냐? 신혼여행은 재밌었고 내 솜씨 발휘해서 냉장고에 반찬 좀 가득해다 놨다. 아, 그리고 도어락에 내 지문도 꾹 박아놨으니 그리 알아라. 올 때마다 며느리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기 귀찮잖니. 저는 박준호의 팔을 살며시 잡아당겼어요. 박준호가 캐리어 손잡이를 놓으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무거운 반찬까지 다 가져다 주신다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서로 좋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엄마 지문 싹 다 등록해 드렸어. 나 잘했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도장 찍고 내 이름으로 등기 친 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지문을 박았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반찬통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니 그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반찬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 부부 사는 공간인데 다음에 오실 땐 꼭 미리 전화 한 통만 먼저 주세요. 네. 양말숙이 코웃음을 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기집애가 방금 뭐라 그랬어? 전화는 무슨 얼어 죽을 전화야. 내 아들 집에 어미가 맘대로 오겠다는데 전화를 왜 해? 너 지금 나 오지 말라고 유세 떠는 거냐? 아들 집. 그 두 글자가 제 가슴 한복판에 못처럼 박혔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늘 약해지던 저였기에 이 정도 불편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또 한 번 스스로를 속였어요. 2년 뒤 오늘 저는 텅 빈 배를 한 손으로 부여잡고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사흘 전 시댁 제사상을 차리다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뒤로 제 뱃속의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택시 뒷좌석에 몸을 묻고 창밖을 보는데 봄볕이 어찌나 따가운지 눈이 시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손님.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백미러로 보니까 안색이 휴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셨는데 당장 병원으로 차 다시 돌려드릴까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돼요. 제발 집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저는 그 말을 입속에서 몇 번이고 굴렸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 김도연 이름으로 된 그 집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흘만 울고 싶었습니다.
박준호는 응급실에서 제 손도 잡아주지 않고 차에 가 있겠다며 사라졌고 그 뒤로 전화기 전원조차 꺼져 있었어요. 양말숙도 박지영도 단 한 번 병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내 집에만 들어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아파트 복도에 내려선 순간 익숙한 갈색 현관문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그리고 익숙한 짧은 멜로디 대신 짧고 매정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빅. 저는 손가락이 잘못 미끄러진 줄 알고 다시 눌렀어요. 삐빅.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양말숙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애떨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발붙일 데 없다. 재수 없으니까. 비밀번호 싹 다 바꿨으니 그런 줄 알고 넌 당분간 내 친정 가서 푹 쉬어라. 아, 넌 고아라서 친정도 없지? 그럼 알아서 찜질방이라도 가든가. 우린 놀란 가슴도 진정시키고 머리도 식힐 겸 온천 좀 다녀온다. 연락하지 마라. 저는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전화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어온 봄바람이 제 등 뒤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에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의 어색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말숙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희 집 도어락을 제 집 안방 문처럼 눌러댔어요. 어떤 날은 아침 7시, 어떤 날은 밤 10시. 제가 출근 준비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욕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비명을 삼켰어요. 양말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김치통 어디다 뒀어? 큰 거 말고 작은 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끌어올리며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씻고 있잖아요.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양말숙이 콧방귀를 뀌며 문고리를 도로 잡았습니다. 별꼴이야. 시어미가 며느리 몸뚱이 좀 보면 어때서? 쾅 하고 욕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노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욕실에서 너무 놀랐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던 박준호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가족끼리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우리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좀 넓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가족. 그 두 글자 앞에서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지영의 행패는 양말숙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주말 오후면 어김없이 친구 두셋을 끌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안방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박지영이 제 화장대 앞에 떡하니 앉아 친구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큰맘 먹고 산 백화점 화장품들이 박지영의 손에 마구잡이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가가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그거 제 거예요. 쓰시려면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지 그랬어요. 박지영이 립스틱 뚜껑을 톡 닫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새언니, 가족끼리 화장품 좀 같이 쓰면 어때? 그렇게 째째하게 굴 거야. 박지영의 친구 둘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키득거렸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다시 말했습니다. 째째한 게 아니라 그건 제 물건이니까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새언니, 그렇게 살면 인생이 팍팍해. 좀 풀어줘 봐. 오빠가 새언니 그런 면 때문에 답답하다고 그러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준호가 어디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까? 주방으로 들어가니 싱크대 안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지영과 친구들이 제 침대로 들어가 누우며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박준호에게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더니 박준호가 손뼉을 짝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아, 축하해. 내가 오늘 저녁 거하게 쏠게. 저는 그날만큼은 박준호의 손을 잡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와인 한 잔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퇴근길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양말숙과 박지영, 시아주버니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아 왔어. 엄마가 너 승진 축하한다고 다 모이셨어. 빨리 가방 두고 와서 고기 좀 구워. 저는 가방끈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말숙이 소주잔을 들이켜며 저를 불렀어요. 애미야, 뭐해? 고기 다 탄다. 손이 야무지니까 네가 구워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저는 집게를 들고 고기 한 점, 두 점을 뒤집었어요. 연기가 눈에 매워 자꾸 눈물이 차올랐지만 다행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지영이 입에 고기를 가득 문 채 저를 향해 말했어요. 새언니 승진했으면 이제 월급도 올랐겠다. 엄마 용돈도 좀 올려드려야지. 저는 집게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밤 저는 박준호의 통장 정리 우편물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박준호 이름으로 들어온 월급이 거의 그대로 양말숙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든 채로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박준호가 맥주캔을 들고 거실로 나오다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흔들며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돈이야? 내 월급이 왜 어머님 통장으로 다 들어가? 박준호가 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관리해 주시는 거야. 결혼 전부터 쭉 그래왔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간신히 누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 대출 이자랑 관리비, 생활비는 다 누가 내고 있었어? 다 내 카드로 빠져나가는 거 알고는 있었어. 박준호가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능력 있잖아. 우리 집은 형편이 다르고 엄마 노후 자금 모아드려야 하는 거 너도 알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면 이 결혼이, 이 가족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에 갑작스럽게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점심 먹은 김치찌개를 모조리 개워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밤늦게 욕실 변기에 앉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막대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을 때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차라는 말을 듣고 작은 화면 속에서 콩알만 한 점 하나가 깜빡거리는 걸 보았어요.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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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빠르고 다급한 그 소리에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다 무너지려던 마음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박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박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연아, 진짜야. 진짜 우리 아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박준호가 제 등을 토닥이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말 속에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박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말 속의 첫마디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준호야, 고추냐 딸이냐? 그건 알아봤어. 박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 5주차야. 그건 한참 있어야 알아. 수화기 너머에서 양말 속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면 낳을 생각도 마라. 우리 집안에 대 끊긴다. 박준호의 품에 안겨있던 저는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꼭 쥔 손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박준호가 황급히 수화기를 손으로 막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초음파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콩알만 한 점 하나가 자기 운명이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도 모른 채 화면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그의 추석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진 저는 양말 속의 집 부엌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부침개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팔뚝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양말 쑥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애미야, 동그랑땡은 좀 작게 빚어라. 우리 시아주버니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저는 부풀어 오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요. 양말 쑥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코웃음을 짰어요. 내뵌 게 무슨 벼슬이야. 나는 너만 할 때 만삭에도 밭일 다 했다. 엄살 그만 부려라. 박지영이 거실 한쪽에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그러다 우리 조카 야무지지 못한 사람 닮을라. 좀 부지런히 움직여.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프라이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박준호는 안방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랫배가 살살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래 쪼그려 앉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뱃속을 손으로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놓치고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양말 쑥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좀 누워있어. 곧 괜찮아질 거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허벅지 사이로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들춰보았어요. 새빨간 피가 부엌 장판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피가 나와요. 119 좀 불러주세요. 박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일어났고 양말 쑥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말쑥이 부엌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새 장판에 피 다 묻었네. 이걸 어떻게 닦으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식이 흐려져 가는 걸 느꼈어요. 박준호가 그제야 안방에서 뛰쳐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천장은 새하얗고 차가웠어요. 저는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등에 바늘을 꽂는 감각이 멀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박준호를 불러 무언가를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의 짧은 한숨, 그리고 침묵. 저는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어요. 우리 아기는요? 의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를 살리지 못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박준호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보호자분, 산모 옆에 좀 계셔주세요. 지금이 제일 힘드실 때입니다. 박준호가 손을 비비며 자리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려서요. 잠깐 차에 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올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 박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박준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응급실 문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박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로 의자에 털썩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너 그러게 좀 조심하지 그랬어. 만삭인 사람이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저는 베개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준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 걱정 많이 하셔. 근데 너도 좀 조신하게 굴었어야지. 우리 엄마 탓하지는 마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흘 동안 병실에서 흘린 눈물의 절반은 잃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고 절반은 박준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가엾고 한심해서요. 퇴원 날 병원 앞에는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텅 빈 배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봄볕이 어찌나 환한지 눈이 따끔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익숙한 갈색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야 또박또박 눌렀는데 짧고 매정한 경고음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짧은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인 한 분이 비닐봉지를 든 채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윤옥분 할머니였어요. 이 단지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평소에는 눈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윤옥분이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세댁, 거기서 뭐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윤옥분이 미간을 좁히며 제 옆에 한쪽 무릎을 굽혔어요. 백발이 단정한 머리 옆으로 안경테가 반짝였습니다. 세댁, 내가 아까 아침에 봤어. 세댁 내 시어머니랑 시누이 큼지막한 여행 가방 둘이서 끌고 엘리베이터 타더라고. 깔깔거리면서 온천 간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윤옥분의 얼굴이 흐릿하게 두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온천이요. 지금 온천을 갔다고요.
윤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양말 속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양말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양말숙이 시원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애미냐? 무슨 일이야? 저는 입술이 떨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퇴원했어요.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말숙이 코웃음을 짜며 대꾸했어요. 바꿨다. 애 하나 못 품은 밭에 무슨 정이 있어서 그 집을 같이 써. 재수도 없는데 너 당분간 친정에나 가 있어라. 우린 머리 식히고 들어갈 테니까.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 없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 거 아시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양말숙이 짧게 혀를 찼어요. 그럼 부모 산소에라도 가서 며칠 엎드려 빌어. 애 잘 못 지킨 죄 거기 가서 빌란 말이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천천히 무너지듯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잃은 아이의 무게와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어요.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옥분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 손이 제 어깨에 머물러 있었어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윤옥분이 비닐봉지를 다시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 일어나.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으면 몸도 상해. 우리 집으로 잠깐 내려가자. 유자차 한 잔 따끈하게 끓여줄 테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속눈썹 사이로 윤옥분의 단단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더는 흐르지 않는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복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윤옥분의 집은 저희 집과 구조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된 자개장 위에 놓인 흑백 사진 한 장, 정갈하게 개어둔 무릎 담요, 그리고 향긋한 유자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옥분이 권하는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았어요. 캐리어는 현관 옆에 그대로 세워둔 채였습니다. 윤옥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세댁, 두 손으로 받쳐들어. 손부터 녹여야 정신이 들지.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에 닿자 꾹 눌러두었던 설움이 다시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어요. 참아내려 했지만 어깨가 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저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윤옥분이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세댁, 그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 시어머니야, 남편이야. 저는 머그잔에 입술을 댄 채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김도연, 제 이름 석자로 등기 다 쳐놨어요. 결혼 전에 저 혼자 모아서 산 집이에요. 윤옥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됐어. 세댁, 잘 들어. 그 집은 세댁 거야. 시어미가 비밀번호를 100번 바꾸든 1000번 바꾸든 세댁이 그 집의 주인이야. 그 집에서 왕은 세댁이라고.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윤옥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윤옥분이 무릎 담요를 끌어다 제 다리에 덮어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새댁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우리 영감이 부동산 사기에 걸려 한순간에 집 날리고 화병으로 갔어. 빈손으로 세상에 내쳐졌지. 그때 내가 온 시간 다 합쳐도 사흘이 안 돼. 사흘 울고 나서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 집 하나 마련하고 두 다리 뻗고 산다. 저는 윤옥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주름 사이사이에 박힌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윤옥분이 제 무릎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새댁, 울어도 돼. 그런데 우는 동안에도 머리는 돌려야 돼. 저 인간들이 새댁짐 빼서 길바닥에 내놓기 전에 새댁이 먼저 움직여. 새댁 명의로 된 집이면 새댁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팔든 새를 놓든 다 새댁 마음이야. 저는 머그잔 안에 노란 유자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차갑게 식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 집 안 가지고 있을래요. 저 그 집 팔아버릴래요. 윤옥분이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새댁, 그 집의 시어미 손때, 시누이 발자국 다 묻었지. 그런 데서 잠 못 자. 깨끗하게 처분하고 새 둥지 틀어. 그래야 새댁이 산다.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1시간 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저는 윤옥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차 잘 마셨습니다. 저 지금 올라가서 문 열어야겠어요. 윤옥분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열쇠공 부를 거야. 내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어. 잠깐 기다려봐. 윤옥분은 곧장 수첩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분이 공구 가방을 들고 12층 복도에 나타났어요. 남자는 제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주인 본인 맞으시고 사정 들었어요. 빠르게 해드릴게요. 지지직 하는 기계음과 함께 도어락이 분리되었어요. 새 도어락이 끼워지고 저는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손에 익혔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링. 경쾌한 환영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제 집이 다시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선 순간 코끝이 시큰해질 만큼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거실 바닥에는 누군가가 마시다 만 맥주 캔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양탄자 위에 빨간 김치 국물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박지영이 벗어둔 잠옷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는 짜장면 그릇 2개가 며칠은 묵은 듯한 모습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그러다 식탁 한쪽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영의 글씨였어요. 애도 못 낳는 새언니, 친정 가서 푹 쉬다 와. 우리 엄마 너무 속상해 하셔. 그 옆에는 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오빠도 새언니 보기 힘들대. 좀 비켜줘. 저는 메모지를 가만히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버릴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안방으로 들어서니 화장대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한참을 더듬었습니다. 까만 비닐 봉투에 둘둘 말아둔 등기권리증이 손끝에 잡혔어요.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꺼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 20살부터 32살까지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박아가며 모은 모든 날들이 이 한 장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주소록에서 부동산 중개인 최영자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최영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집 내놓을게요. 금매로 던질 거예요. 시세보다 한 5천 빼셔도 되니까 잔금 빨리 치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요. 최영자가 잠시 숨을 죽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그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사장님, 사정은 묻지 마시고요. 저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해요. 마침 그쪽 단지 재개발 얘기도 슬슬 도는 거 아시잖아요. 현금 든 사람들 분명히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최영자가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마침 어제 한 분이 현금으로 매물 찾는다고 다녀가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바로 연락 돌릴게요. 사흘 안에 잔금까지 끝낼 수 있게 해볼게요. 저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어요. 네,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매수자가 와서 집 안 봐도 되겠다 싶을 만큼 조건 좋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집 안 보여주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질러진 시댁 식구들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양말숙이 즐겨 쓰던 베개, 박지영이 벗어둔 잠옷, 박준호가 마시다 만 맥주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말숙이 제 결혼기념일에 사달라고 졸라서 카드로 긁어들인 명품 가방이 가장 안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가위 손잡이가 차갑게 닿았어요. 저는 가위 끝을 가방 가운데로 가져갔습니다. 서걱. 가죽이 갈라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또렷이 울렸어요. 한 번, 2번, 3번. 양말숙이 동네 모임마다 자랑하던 그 가방이 너덜너덜한 가죽 조각이 되어 식탁 위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그 잔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흘을 운 얼굴은 푸석푸석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연, 너 이제 안 울어. 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묻혀놓은 시큼한 냄새가 한 줌 두 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영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앞에서 식은 보리차를 들이켜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김도연 씨, 잠은 좀 잤어요. 어제 그 매수자 집도 안 보고 사겠대요. 단지가 워낙 호재라 위치만 확인하면 끝이래요.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서 쓰자고 그러는데 어때요? 저는 보리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도장이랑 통장 다 챙겨서 가요. 최영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김도연 씨,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이 집 보내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후회는 어제 다 했어요. 오늘부터는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부동산 사무실은 단지 입구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한산할 줄 알았는데 안쪽 응접실에 이미 매수자가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최영자가 사이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이쪽이 매도인 김도연 씨, 이쪽이 매수인 정대섭 선생님이세요. 두 분 다 시간이 급하시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대섭이 만년필을 꺼내들며 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단지 위치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안은 어차피 내가 인테리어 새로 할 거니까 안 봐도 됩니다. 잔금은 내일 모레 오전까지 다 넣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빨간 도장이 종이 위에 또렷이 찍히는 순간 가슴 한복판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무언가가 한 켜 가볍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계약금이 그 자리에서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20살부터 모았던 그 돈이 이제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오는 첫 신호였어요. 이틀 뒤 오전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휴대전화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흐릿하게 두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17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 마루에서 잠들지 못해 뒤척이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새벽 5시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며 손등이 갈라지던 그 겨울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해방감이었어요. 저를 올가매던 굵은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곧장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2시에 트럭이 도착했고 작업자 3분이 일사천리로 집안을 비워나갔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에게 또박또박 짚어가며 부탁했어요. 이쪽 안방 옷장 안에 제 옷만 빼주시고요. 거실 소파랑 텔레비전은 그대로 두세요. 부엌은 제 그릇만 골라낼게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갈 거예요. 작업자 한 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살림 다 두고 가시게요. 멀쩡한 게 많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두고 갈 거예요. 제 집만 가져갈 거니까요. 작업자가 더는 묻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양말숙이 자기 안방처럼 쓰던 화장대 의자, 박지영이 누워 뒹굴던 거실 소파, 박준호가 게임할 때 앉던 컴퓨터 의자, 그 모든 것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것들을 제 새 집에 들여놓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등이 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시댁 식구들이 두고 간 여행 가방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말숙과 박지영이 온천에서 돌아오면 다시 가져갈 짐들이었어요. 저는 베란다 한쪽에 쌓여있던 분리수거용 종량제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가방 지퍼를 거칠게 잡아당겨 열고 안에 들어있는 잠옷이며 속옷이며 화장품 가방을 봉투 안에 모조리 쏟아부었어요. 빈 여행 가방도 거꾸로 들어 탈탈 털어낸 뒤 종량제 봉투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한쪽 모퉁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자리에 봉투를 툭 내려놓았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짐을 다 싣고 나간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잠시 섰어요. 부엌 형광등 아래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거실에서 흘렸던 눈물, 무릎 꿇고 닦았던 김치국물, 시어머니 발자국을 따라 돌면서 주워 모았던 머리카락.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가만히 떠올렸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누구의 집도 아닌 새 주인의 집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가기 전 종로 큰 미용실로 향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을 거울 앞에 풀어놓고 디자이너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깨선 위로 잘라주세요. 단발로 짧게요. 그리고 색도 조금 밝게 넣어주세요. 디자이너가 가위를 들고 거울 너머의 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긴 머리 자르고 후회 안 하세요. 정말 많이 자르시는 건데요.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르고 싶었어요. 누가 못 자르게 해서 못 자른 거였어요. 서걱, 서걱.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한 뭉치씩 떨어져 나갔어요. 거울 속에 저는 한 번에 2~3살 어려진 듯도 했고, 동시에 한 번에 10살은 단단해진 듯도 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며 백화점 1층에 들러 붉은 립스틱 하나를 샀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양말 속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던 그 립스틱과는 다른 제가 직접 골라 산 색이었습니다. 새 오피스텔은 27층이었어요.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창이 있었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서 더 시원했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마트에서 산 와인 한 병을 꺼내 들고 가져온 유리잔에 따랐어요. 붉은 술이 잔 안쪽을 천천히 적시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큰 창 앞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잔을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김도연,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목소리가 거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저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따뜻해졌어요. 이 따뜻함은 박준호가 우산을 씌워주며 만들어준 그 따뜻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누가 줘서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으킨 온기였어요. 저는 그 차이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양말숙과 박준호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어요. 박지영의 번호도 막아두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설정 화면을 닫고 저는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침묵이 며칠이나 갈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시댁 식구들이 온천에서 돌아와 굳게 닫힌 도어락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양말숙이 비밀번호를 거듭 누르며 짜증을 내는 얼굴, 박지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휴대전화를 들이대는 얼굴, 박준호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두 사람 눈치만 살피는 얼굴.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어요. 침대 위에 누우니 시트에서 새 첫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이 깊고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밤바람이 큰 창의 틈으로 살그머니 들어와 머리맡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오피스텔의 큰 창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출근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차단해둔 번호들은 어떤 진동도 일으키지 못했지만 박준호 회사 동료의 번호를 빌려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문자도 쏟아져 있었어요. 김도연, 너 어디야? 당장 전화 안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집을 네가 어떻게 해?
엄마 지금 쓰러지셨어. 빨리 와. 저는 문자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휴대전화를 다시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박준호가 양말숙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려보니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어제 산 붉은 립스틱을 발랐어요. 새로 자른 단발 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정돈하고 출근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동료 강혜진과 함께 부서 회의 자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도연 인연 어디 있어? 김도연 나오라고 해. 저는 자료를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강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돌아보았어요. 도연 씨, 저 목소리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가디건을 차분히 여미며 로비로 향했어요. 주머니 안에서 작은 녹음기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어제 일찌감치 챙겨둔 물건이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박준호가 핏대를 세우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하는 듯 떡이 져 있었고 셔츠 자락은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박준호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박준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김도연, 너 미쳤어.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당장 그 돈 내놔. 저는 박준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집이라는 말 다시 한번 해봐.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너도 알잖아. 박준호가 입가에 침을 튀기며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부부 재산은 같이 일군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시집살이 시킨 게 다 그 집 때문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내앉혔잖아.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저희를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길바닥에 먼저 내앉힌 게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비밀번호 바꾸고 온천 가신 분이 어머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는 그날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텅 빈 배로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잖아. 박준호의 입꼬리가 일그러지며 한 손이 위로 올라갔어요. 박준호가 제 멱살을 잡으며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닥쳐. 네가 애를 못 지킨 거잖아. 네가 부주의해서 우리 집 때 끊긴 거잖아. 너 미친년 행세 그만하고 당장 그 매매 대금 절반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강혜진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손을 들어 가만히 막았습니다. 준호야, 직장 동료들 다 보고 있어. 손 풀어. 손 안 풀면 나 너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박준호가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며 이를 갈았어요. 신고. 그래 해봐라. 너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돼.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미쳐서 시댁집 팔고 도망갔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너 이 바닥에서 못 살아. 저는 멱살을 잡힌 옷깃이 조여오는 답답함 속에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 작은 빨간 불빛을 떠올렸어요. 박준호가 자기 입으로 양말숙의 계획까지 다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양말숙이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양말숙 뒤에는 박지영이 따라붙었고 그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말숙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새된 목소리를 질렀어요. 전현이야. 전현이 우리 아들 재산 다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야. 경찰 양반, 전현부터 잡아가요. 박준호가 그제야 제 멱살에서 손을 풀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어요. 저는 가디건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차분히 건넸습니다. 양말숙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2년이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해 놓고 시집 재산 빼돌려서 다른 집 사서 도망쳤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한 푼도 없이 길에 나앉았어요. 빨리 잡아가요. 빨리. 박지영이 양말숙 옆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경찰 아저씨. 우리 새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 보고도 그 돈으로 미용실 다녀왔대요. 인간이에요. 사람 맞아요.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췄어요. 부서 동료 몇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이 장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대리님, 시댁 재산 빼돌렸대. 진짜야. 사람이 너무 차가워 보였잖아. 저는 그 수군거림이 등 뒤로 따끔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20살부터 굳은 살 박여가며 쌓아온 제 이름 석자가 지금 이 로비에서 한순간에 도둑년이라는 세 글자로 덧칠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차분히 물었어요. 김도연 씨, 시어머니 측에서 지금 사기 혐의를 주장하시는데요. 본인 입장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나누는 게 어떨까요? 양말숙이 그 사이에 끼어들며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한 데가 어딨어. 여기서 다 까발려야 돼.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야 돼. 전현이 어떤 인간인지. 박준호가 양말숙 옆에 붙어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말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동료들 쪽을 향해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삭 며느리가 시집와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저는 가만히 숨을 한번 골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평생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어제 저녁새 오피스텔에서 스스로에게 건넨 그 인사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것도야. 저는 가디건 자락을 한번 가지런히 매만지고 등을 곧게 폈어요. 주머니 안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이 손끝에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에게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잠시만 시간 주세요. 제가 가져올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회사분들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들 궁금하실 테니까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사무실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말숙이 등 뒤에서 또 한 번 새된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에 흘려보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오는 동안 강혜진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강혜진이 제 팔꿈치를 가만히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 씨,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저 사람들 너무 막무가내인데 변호사라도 부르는 게 어때요? 저는 강혜진의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 씨, 저 며칠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둔 게 있어요. 미안한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회의실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좀 로비로 가져다 주실래요? 강혜진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스피커요. 그게 왜 필요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클립으로 가지런히 묶어둔 종이 뭉치를 꺼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 전부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혜진이 잠시 저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꾹 다물고 회의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가디건 주머니를 한 번 더 가만히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받아온 봉투, 그리고 박준호와 양말숙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박혀 있는 작은 녹음기 2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서자 양말숙이 저를 발견하고 또 한 번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전현 봐, 전현. 무슨 서류를 또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다 거짓이에요. 경찰 양반, 저 서류 일단 압수해 가요. 저는 양말숙의 손가락 끝을 가만히 비켜서며 경찰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먼저 봐주세요. 그 집 등기부등본하고요. 제가 결혼 전에 12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 사본이에요. 매매 잔금이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도 같이 들어있어요. 적금 만기일하고 집 매수 날짜를 같이 보시면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경찰관이 봉투를 받아 안쪽에 들어있는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는 종이들을 보는 동안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양말숙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사 양반, 그거 다 위조예요. 우리 며느리가 위조한 거라니까. 제 명의로 해놨다고 다 제 거예요. 시집 와서 시댁돈으로 산 거지. 저는 양말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시집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시려면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통장 내역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죠. 어머니 통장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양말숙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박준호가 양말숙 옆에서 어머니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단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저는 박준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준호야, 너도 한마디 할 거면 해봐. 아까 회사 로비에서 우리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 산후 우울증 어쩌고 하는 그 얘기 말이야. 박준호의 얼굴이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강혜진이 그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로비 한복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받아 안내 데스크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휴대전화와 연결했어요. 신호가 잡히는 짧은 음과 함께 로비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을 향해 가지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번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떳떳해질 수 있고 회사도 시끄러운 일을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양말숙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던 양말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스피커를 통해 로비 안을 채웠어요. 애 하나 못 품는 밭이 무슨 소용이냐. 재수 없으니 너 당분간 친정에나 가 있어라. 부모 무덤에라도 가서 며칠 엎드려 빌어. 애 잘 못 지킨 죄 거기 가서 빌란 말이야. 로비 안이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근처에 모여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혜진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양말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어요. 박지영이 양말숙의 팔을 잡아당기며
황급히 외쳤습니다. 엄마, 저거 가짜야. 우리 새언니가 합성한 거야. 저는 박지영을 향해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 합성이 아니라는 건 어머님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녹음을 이어 재생했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박준호가 제 멱살을 잡으며 쏟아내던 말이 스피커에서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닥쳐. 네가 애를 못 지킨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미쳐서 시댁집 팔고 도망갔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박준호가 두 무릎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휘청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박준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박준호 씨, 방금 음성 본인 목소리 맞으시죠? 이거 협박이랑 폭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 가볍지 않습니다. 양말숙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꺾였어요. 양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듯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노망이 났나 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며느라,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저는 양말숙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가까이에서 본 양말숙의 얼굴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던 저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양말숙은 온천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묶어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박준호의 발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준호야, 이거 받아. 위에 있는 건 이혼 소장이야. 우리 결혼 생활 끝내는데 필요한 서류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건 내 카드 명세서 사본이야. 내가 잃은 아이 응급실에서 사흘 누워있는 동안 너 가족이 온천장에서 결제한 내역 다 모아놨어. 그날 너 차에서 마음 추스른다고 했지. 그런데 너 그 차 끌고 어머니랑 동생 태워서 온천으로 갔더라. 박준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두 손을 짚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도연아,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러자고 해서.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저는 박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연애 시절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며 평생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던 그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은 빗물 대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알아? 비 오는 날 우산같이 써준 거였어. 그런데 너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우산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 내가 비 맞고 서 있을 때마다 너는 어머니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경하고 있었어. 박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어요. 양말숙이 그 옆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라,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했다. 내가 사람도 아니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양말숙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며느리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제 회사 근처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그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위자료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경찰관이 양말숙과 박준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지영이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가만히 받아넘겼어요. 저는 박지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가씨, 그때 식탁 위에 두고 가신 쪽지 잘 받았어요. 그것도 같이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며칠 안에 아가씨 앞으로도 서류 한 통 갈 거예요. 박지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회사 보안 요원 둘이 그 사이에 다가와 양말숙과 박준호의 양팔을 부축하듯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회전문 밖으로 내몰리는 동안 양말숙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무언가 외치려 했어요. 하지만 회전문이 한 바퀴 돌아가는 사이에 그 목소리는 거리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위에 놓아두었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천천히 거두어 강혜진에게 건넸어요. 강혜진이 스피커를 받아들며 두 눈이 붉어진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는 강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옅게 웃었어요. 혜진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진짜로 다 끝났어요. 로비에 모여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박수 한가운데서 가디건 자락을 가지런히 매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너머로 비쳐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이 제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이혼 서류 도장 찍는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앞 작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박준호가 우산도 없이 처마 아래 서 있었어요. 저는 검은 우산을 한 손에 든 채로 박준호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박준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도연아,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야, 너 그때 그랬지. 혼자 비 맞게 안 둔다고. 오늘은 내가 너 그냥 두고 갈게. 잘 살아. 저는 다시 등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박준호가 뒤에서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빗줄기 사이로 그 목소리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저는 우산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에서 옅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부서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부서장이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분기부터 팀장 자리 김도연 씨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로비에서 보여준 침착함,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서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옅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김도연 씨,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젠 본인 좀 챙기면서 일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부서장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2년 동안 박준호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옅게 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부서장님. 이제 저 챙기면서 살게요. 정말 그러기로 마음먹었어요. 퇴근길에 윤옥분 할머니에게 들렀습니다. 이제는 같은 단지가 아니라 일부러 버스 2번을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윤옥분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세댁, 오늘은 얼굴이 더 좋아졌네. 머리도 다듬었구나.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단팥빵이에요. 할머니 단팥빵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빵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윤옥분이 상자를 받아들며 제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넘기는데 윤옥분이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 그 인간들 요즘 어떻게 산다는 얘기 들었어. 남편이라는 사람
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서 변두리 여관방을 전전한대. 매일 누가 잘못했네, 누가 더 잘못했네 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운다더라. 저는 보리찻잔 안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한 달 전 같았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그저 잔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 신기하죠? 한동안은 그 사람들 무너지는 모습만 상상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요즘은 그냥 잊혀져요. 윤옥분이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이긴 거야. 세댁, 그게 진짜 이긴 거다.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야.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가만히 새겨두었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잃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정성스럽게 끼워져 있었어요. 콩알만 한 점 하나가 흑백 화면 안에서 깜빡이던 그날의 떨림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잠시라도 머물러 주었기에 그날 복도 바닥에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 보내고 엄마 진짜 많이 단단해졌어. 잘 가, 우리 아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진을 잡고 예쁜 상자에 넣어 한강 가까운 공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색 풍선 하나를 사서 상자에 매달았어요. 강바람이 풍선 끝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풍선 끈을 잡은 손을 천천히 펼쳤어요. 하늘색 풍선이 아침 햇살 속으로 둥실 떠올라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한 손을 들어 풍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흔들었어요. 눈가가 따뜻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별은 슬픔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이 아이의 목까지 단단하게 살아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해 봄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오피스텔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원이 딸린 1층 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작은 마당과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었어요. 이사 첫날 저녁, 저는 동네 꽃집에 들러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을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 꽃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꽃이었습니다. 유리병에 꽂아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거실 전체에 옅은 향기가 퍼졌어요. 며칠 뒤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데 광고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온천 리조트의 봄맞이 광고였어요. 화면 속에서 중년 여성 둘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픽 하고 작은 헛웃음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그 단어가 이제는 그저 광고 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천천히 돌렸어요. 봄볕이 거실 창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 잔을 감싸 쥐었어요. 창밖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쓸모없다며 나를 길바닥에 버린 당신들 덕분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어 창밖의 햇살을 향해 가만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잔 안쪽에 비친 햇살 한 줄기가 천천히 흔들리며 반짝였어요. 거실 한쪽에 꽂아둔 노란 프리지어가 그 햇살 속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람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집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텅 빈 배를 부여잡은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온천으로 떠난 사람들,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살면서도 그 집의 주인을 쓸모없는 년이라 부르던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끝까지 짓밟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일어서는지도요. 저는 잃은 아이를 마음 깊은 곳에 고이 묻고 이제는 저 자신을 가장 아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을 죽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피가 섞였든 아니든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일군 것은 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지키시고 가장 깊이 사랑해 주세요. 봄볕 같은 따뜻한 날들이 당신의 창문에도 곧 비쳐들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